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까칠한 정치인. 네. 보시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칠까칠 써 있어요. 이분한테 질문을 잘못하면 혼납니다. 의외로 부드러운 구석도 있어요. 네. 이분이 뭘 물었는데 답변을 잘못해도 혼나요. 가만히 있어도 혼나. 떠들어도 혼나고. 네. 어쨌든 혼나게 돼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네. 그래서 분명 우리 편이 맞는데 왠지 어둠의 세력 같은. 분명히 우리 편의 맏형인데 뭔가 어둠의 세력이 아닌가 이분은? 무서워요. 기자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고 인터뷰 하다가 기자들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인터뷰 안 해! 이러고 나가시기도 하고. 네, 중간에 이분 기자뿐만 아니라 장관도 많이 혼났고요. 네, 많은 분들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까칠해가지고 저희가 잘 모시기 힘들었는데 시국이 하도 엄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대답할 수 없는 정국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직접 선거를 때도 진 적이 없어요. 네. 오래전부터 까칠하셨어요. 이해찬 전 총장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꽃이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까칠하셔가지고. 아, 중화시키는 꽃인가요? 네. 기억하시기로는 몇 살 때부터 까칠하셨어요? 까칠하지 않은데 왜 자꾸 까칠하다고 그래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거는. 네? 사모님이 오셨는 건데. 실제 사모님도 오셨어요. 네. 사모님한테 제가 같이 내려가서 예, 보자고 오늘 했더니 촛불 집회 나가려고 같이 조치원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제가 사모님한테 같이 내려가서 보자고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건 난 안 봐요. 대통령은 안 하신 거죠, 그냥? 2007년도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장관부터 총리, 국회의원은 막 수없이 하셨고, 근데 대통령은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으로서 타고난 팔자가 있어요. 팔자가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하기를 하시려고 했구나. 분수를 알았죠. 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네. 자,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내 누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이야기 중에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민주당의 대선 이제 잠재 후보들이 다들 와가지고 총리님한테 캠프로 와달라고 막 처음에 부탁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부탁은 다 받았죠. 받았는데 경선 때까지는 제가 중립을 지키고 네. 본선 때는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다고 그랬죠. 다 왔어요? 여기저기서? 4분. 아, 그럼 김부겸 의원만 안 왔군요. 김부겸 의원도 왔죠. 5분. 이 어둠의 세력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 거절하니까, 그럼 좋다. 우리한테 안 오는 건 좋은데, 딴 데는 제발 가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예. 자, 그러면 요즘 이렇게 핫해졌다가 잠시 주춤하는 안희정 도지사는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희정 지사가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말을 겸손하게 잘하고 그래서 충청도 스타일로 아주 평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도지사 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도 많이 냈고 근데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정 그다음 선의 이 두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발목을 많이 잡았죠. 연정은 대상이 누군지를 설정하지 않고 무차별 연정이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고 선의는 선의가 아닌 걸 선의라고 인정을 하니까 악의를 선의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 점이 말하자면 좀 의심을 받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막 성장을 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선 가서 이제 승부가 나야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쉽지는 않은 싸움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안희정 지사가 뜨기 한 달 전쯤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은 뭘 잘했고 또 뭘 실수했나요? 이재명 시장은 뭐 별명 그대로 사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주 간명하게 하고 그런 점 가지고 그 촛불광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었는데
크게 뭐 실수한 건 없습니다. 실수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국적인 선거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말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정책 내용이 그걸 채워주질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저하고요? 예. 문재인 후보하고? 예. 아니. 답 끝이에요? 아니에요? 2012년도 예.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분을 이제 청와대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안 하시겠다는 분을 그 정치권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도 하고 나중에 대선 후보도 나가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제가 1등 공신입니다. 나쁜 일을 하셨네요. 아니, 그 이후에 지난 대선 직전에 왜, 당시 이제, 물러나셨잖아요. 그때, 선대위원장이었던가요? 그때 당대표였는데. 당대표, 참, 당대표였는데 이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대표 자리를 비워놔라 뭐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요구 어디서 왔고, 그때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요. 처음엔 제가 제가 그래도 당대표를 맡고 있어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또 이제 선거 등록 임박해서 또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당대표를 좀 사임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잘못하면 저로 인해서 단일화가 안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임을 안 하고 끝까지 당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제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제 국민의당 얘기도 하면 대선 직전에 혹시 두 당이 뭐 어떤 식으로 연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식 연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 단일화, 당 간의 연합 이런 건 이제 너무 진부한 거고 오히려 유권자 단일화, 유권자가 스스로 맞은 하나의 후보로 통일하는 그런 유권자 단일화가 오히려 훨씬 더 한층 더 격조가 높은 유권자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원래 한 뿔에서 나왔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 와서는 그런 걸 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스스로 당선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끌어갈 때는 같이 해도 좋은데 선거 때까지 그런 말하자면은 인위적인 단일화 이런 거는 이제는 식상해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제가 친하진 않아요. 잘 몰라요. 아니 친하진 않으신데 이제 오랜 내공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건 좀 아쉽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책이 그렇게 천착돼 있는 정책이 아니고 신문으로 말하면 제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정도인데 저도 이제 정치도 오래 하고 해보지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막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로 막 변해가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정치야말로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게 정치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분이 예. 좋은 점도 하나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도.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개척해서 바이러스를 개척.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누가 말해도 이제 박지원 원내 대표죠 이제 대표가 당을 분위기를 주도해 가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목소리로 하는 역할은 크게 작용을 못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감동을 얻을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진정성이 없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은 영향을 크게 못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박지원 대표는 한때 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죠. 네.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 이후부터 그 탄핵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무지 씹으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는 거의 매일매일. 예, 매일 그거야 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로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지원 대표가 아주 근소하게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예. 뒤끝인가요? 뒤끝이라는 건 아니고 이 정치는 뒤끝으로 하는 사람은 꼭 집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맞으면 지난번 굉장히 열심히 대표 선거를 했는데 근소하게 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그때 제가 문재인 대표를 이제 좀 지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왜 그런 걸 했느냐고 막. 하지만 그건 뒤끝은 아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 얘기를 또 해볼게요. 간단하게. 황교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달. 이제 한 2달 남은 셈이죠. 예. 출마합니까? 출마하면 참 좋죠. 참 좋죠. 예, 출마하면은 여권 스스로가 이제 뭐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우리로서는 선거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제 생각으로는 한 국가의 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사람이 그 뻔히 보는 상황에서 국가를 이렇게 또 대행을 맡기고 출마한다는 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고 그거는 이명박 때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청을 막 주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가 운영을 가지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통 도리, 상식 이런 거를 좀 뛰어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홍준표 요새 그 경남도지사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홍준표 지사는 그 전부터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전투력이 있잖아요. 전투력보다는 막말이죠, 막말. 막말 전투력, 예. 근데 그런 분이 국가를 맡으면 안 되죠. 된다, 안 된다, 당이 말고,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후보로 급성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무주공산이라. 우리나라 보수가 그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거든요. 예. 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 아주 일부, 아주 수구적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성향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달라서 그렇지 그분들 이렇게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친박 일부만 의원할 적에 보면은 의원들이 300명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은 안 해도 다 내심으로는 평가를 해요. 저기는 어느 정도까지 갈 사람, 저기는 어디까지 갈 사람 이렇게.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는 어디 정도까지 갈 사람으로 평가됐었나요? 아마 이 다음 선거에서는 쉽지 않을 거요. 거기서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친박 집회 나와가지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김문수 도지사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거기는 제 친구인데요. 네,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요새는 아마 저희 친구 중에서 그렇게 뭐라 할까요? 망가졌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70년대 굉장히 학생운동하면서 박정희 밑에서 힘들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일종의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만약 자기의 그 어떤 역사적인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할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죠. 좀 안타깝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많이 망가졌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죠. 이미 도를 지났죠, 이제도. 이번에도 처음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새는 반대 집회에 와서 막 또 거꾸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뭐랄까요? 정신줄을 놓으면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기타 등등은 제가 묻지 않기로 하고요. 자, 바른정당. 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
대선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합칠까요?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당 사이에 골이 깊기 때문에 감정적 골이 깊어요? 예, 굉장히 골이 깊고 또 탄핵을 바른정당은 추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대선 전까지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요. 후보를 단일화한다, 범보수 이러면서 이거는 가능성이 그것도 쉽진 않을 겁니다. 뭐 룰도 세팅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실은. 그렇죠. 룰도 그렇고 지금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뭡니까?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어요? 그러면 바른당의 이제 1번 후보가 유승민 의원인데 예. 그분은 왜 못 뜰까요? 생각만큼 뜰 거라고들 그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무서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분은 저도 이제 같이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의원 생활 같이 오래 했는데 온건한 보수입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인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85%가 정권을 교체하자는 아주 절절한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85%가 탄핵을 해야 되고 절절하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승민 후보 쪽으로 마음을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국민들 정서 그것 때문에 뜨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지명도도 아주 낮고 인지도도 최근에 와서 뭐 여론조사에 조금 뜨는 거지 그분이 한 무슨 성과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모르잖아요. 딱 하나 있죠. 원내대표 잘린 거. 네, 원내대표 때 이제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정도 갖고는 국민들에게 어필을 못하죠. 아주 그냥 정치라고 하는 건 본인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본인의 철학과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다른 거는 아닌 거거든요. 한때 반짝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보시기에 선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저 사람을 주목해 봐야 돼 이런 후보 있어요? 후보나 뭐 기존의 후보든 아니면 후보가 아니든 간에 제일 주목할 사람들은 민주당 후보들이죠.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대개 민주당 후보들 총합이 한 6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100% 중에서 20%는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이고 60%는 민주당으로 기울었고 나머지 20%는 다 먹어도 2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란 말이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내에 어떻게 경선이 치러지느냐 그게 가장 흥미로운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죠. 네. 지난 예를 들어서 IMF 때를 봐도 그 정도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대로 뭐 모두가 다 욕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선거를 해봤더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이회창 여기 박빙이었어요. 생각보다 표차가 좁았어요. 혹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지고 있었죠. 11월 18일까지 예. 김대중 후보가 이해창 후보한테 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로 상으로는. 예, 여론조사상 5, 6% 지고 있다가 IMF 구제금융이 오면서 국가를 부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판세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한참 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지고 있다가 이제 18일 날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해창 후보는 굉장히 강한 후보죠. 맞으면 거의 당선권에 가 있었던 후보거든요. 당선된다고 다들 생각했죠. 다 당선된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조금 이기고 있어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바로 따라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6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그 당시 이해창 후보하고 지금 저쪽 그 범여권에서 나오는 여권 후보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굉장히 그분이 강자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거 기획을 맡았는데 이해창 후보를 떨어뜨린다는 건 거의 전 불가능할 것 같았었거든요. IMF가 없었으면은 실제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쪽 진영이 이긴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도 원사이드하게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도 이해창 후보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지고 있었죠. 이해창 후보는 30몇 프로 가고 있었고 노무현 후보는 1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반밖에 안 됐는데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가 마지막에 됐잖아요. 한 달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회창 후보를 추월을 했죠, 이제.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한 50만 표 차이로 겨우 한참 이겼죠. 따라왔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국도 그렇게 지금은 유리한 정국이 확실한데 나중에 이제 대선 막바지에 가면 1, 2주 선거 1, 2주 전에 결정 나기도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때 되면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표차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번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는 그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구 여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응하지 않죠,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죠. 그때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투표율을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더 높았어요. 근데 이번 흐름은 보면은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구 여권 성향인 사람들이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20, 30대들이 더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분위기라서 그 지난번 대선 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이번에 예. 촛불 집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작년 12월에 초선 의원들도 후원금을 거의 다 채웠어요. 뭐 5만 원,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보내면서 미안해요, 나중에 다시 보낼게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정치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한 30년 정치했는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혹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탄핵 기각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강물이 이렇게 굽이치긴 해도 이 바다로 가지 산으로는 안 갑니다. 이 강물은 끝내 바다로 가는 거지 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이 국면은 뭐 기각이냐 용이냐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고 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기각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결코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그렇게 벌어지면 그동안 어떻게 돼요? 일반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사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재판, 그 판사들이 하는 말. 제가 이제 주로 판사들한테 말을 물어봤거든요. 어려운 재판일 때, 어떠냐고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갈등한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 지금 기각설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판사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좀 다르고요. 판사가 이제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심이 있고 이제 맞아 배심이 있는 그런 판사 그 재판부고 이거는 8명이 집단 토론을 하는 평의를 거칩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8명이 문 잠그고서 연구관도 못 오고 비서도 못 들어오고 8분이 모여서 이제 집단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자꾸 모아나갑니다. 의견을 자꾸 모아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결을 마지막 날 이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맞으면 8분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물론 평결을 할 적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토론 자체는 8분이 함께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자기 마음이 변하거나 이런 그 평의가 진행되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온 집단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인용이 되면 우린 다 죽어.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겠죠. 지금 그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적인 성향하고 이 평의 결과하고 같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더라도 맞으면 평결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고 형상책임이라고 그럽니다. 형상책임. 그러니까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형상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탄핵 인용되기까지 저희가 할 일은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보여주고 이거네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12월 3일 날 그때 2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거 모이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바른정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흔들렸었어요. 네.
뭐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데 뭐 꼭 탄핵까지 해야 되느냐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그 집회를 보고서 월요일 날부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34명까지 이제 우리는 200명을 겨우 넘길 거라고 봤는데 234명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촛불의 민심, 그 절절한 그 소망, 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만약에 만에 한 100만 분이라도 탄핵 기각되면 매일 나오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책임지시고. 자, 특검법 연장, 이게 직권상정을 이제 정세균 의장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분이 또 신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직전에 정의화 의장도 사실 안 한다고 하다가 했어요. 그것도 여쭤볼게요. 정의화 의장은 서울 가겠다고 직권상정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때? 글쎄, 정 의장이 그때 자기 절대로 그 직권상정은 없다. 그 성을 바꾸더라도 자기는 안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길래 상당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했는데 그때 그 국정원장이 국회를 와가지고 한 30분간 그 정의장 방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국정원장 돌아간 뒤에 한 20분 후에 테러방지법은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상정한다고 태도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국정원장. 30분 동안 국정원장이 정의장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좀 모르죠. 두 사람만 알죠, 두 사람만. 혼나고 싶어? 그랬을까요? 한번 털어봐. 아니, 국회의장도 모르는 비상사태가 몰래 벌어지고 있었나? 근데 국회에서는 사이렌 한 번도 안 울렸거든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도 국정원장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 짬밥은 지금 총리님이 더 높잖아요, 정세균 의장보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유고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통과할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말하자면 그 뭐랄까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도의 차이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검이 이제 중간에 중단됨으로써 말하자면 제대로 밝힐 걸 못 밝힌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 면담 조사를 한 번도 못했고 청와대 수색도 한 번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하고 지금 특검이 이제 70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킨다는 건 말하자면 그 아주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그 사유 중에서 보면은 특검이 살아있으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냥 30일 동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추가로 더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얘기는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국무총리실에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만들었는지 제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네, 앞뒤가 안 맞죠. 네. 일단 총리님이 국회의장이다. 그러면 직권상정 하시겠어요? 네, 저는 합니다. 네. 이거는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그 자그만 그 국회법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무슨 법리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역사와 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믿으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처음 보는 일인데 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 몰려가서 직권상정 하라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갔어요. 그래도 안 한단 말이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이 이제 그런데 좀 더 이제 국가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 마음을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하야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그거보다 더 큰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어디가 있어요. 응? 이건 어떻게 보면 테러방지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상사태에 국가의 기강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장께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제가. 아니 한 30분 가서 만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의원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당 대표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직 안 만나셨구나. 예. 아니, 공식적인 지도부가 해야지 제가 뭐라고 지금 거기 나서서 그걸 하겠어요. 아니, 이거 어둠의 세력 가가지고. 우선 공식적인 지도부가 하고, 예.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 하면 또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아, 정상정본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직권상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의사일정 합의해주면 직권상정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국무총리 탄핵은 대통령 탄핵하고 달라서 대통령은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하고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 국무총리는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 우리 당만으로도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네, 탄핵도 엮여 있죠. 그게 좀 이론이 있지 않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아니, 헌재로 그게 가야 아니고 된다, 뭐.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지금 한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 있는 거지 예. 직무대행이라는 건 없고 대통령이 고려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패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써서 명패를 이렇게 놨던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저거는. 그 양반은 시계도 만들었죠. 예, 시계도 그렇게 했는데 시계도 그렇게 했대요. 그거는 저도 권한대행을 여러 번 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 보면 헌법에 직함이 없어요, 없어. 그렇네요. 그거는 임의로 쓰는 겁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말하기 쉽게 권한대행 이게 임의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쓰는 건 모르지만 명패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그런 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럼 총리는 해임 결의를 하는 건가요? 총리 탄핵. 총리도 탄핵. 해임은 건이 아니고 네. 탄핵은 이제 2분의 1로 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되면은 그게 헌재로 넘어가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진보 진영의 이제 사사하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 아니, 대통령 탄핵했는데 총리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어서 안 된다라고 발을 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럼 뭐 역풍이 불지 순풍이 불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그것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 이제 정치 공학적인 판단이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맞으면 그 나라의 그 기강을 바로 잡는다. 특히 이제 맞으면 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기강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 원칙이 더 중요한 거지. 바람이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봄바람도 있고 뭐 가을바람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헌재로 가게 되면 헌재는 지금 박 대통령 건으로 평의를 열고 이제 꼭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바로 또 다음 건이 또 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 정치적으로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 가서 그 또 이제 그걸 거쳐가지고 하려면 이미 대선은 다 끝나 있거든요. 네? 대선이 인용되면 이제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5월이면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헌재는 그때까지 거의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은 없는데 원체 그 국무총리가 저렇게 황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고, 그렇지만 특검 연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두 개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총리를 탄핵하는 건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 실효성이 얘기고 없고. 특검 연장하는 것은 그건 수사권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럼 특검 연장이 안 되면 다 총리님 책임입니다. 직권 상정이 안 되면 꼭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 오늘 내일 이제 그 상황을 좀 보고 월요일 날 이제 의총이 또 그것 때문에 소집이 돼 있습니다.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답변을 다 술술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대선 기간이 되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모시려고 하는데.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최소 2번 앞으로 2번 약속하시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처음 나오셨는데 재밌죠, 총리님?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갖고 신이 나네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떠세요? 준비하시는 거? 안분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대선 때가 되면은요,
참 이상하게 이게 살풋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도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은 대선 기간이 어땠어요, 보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젊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또 대선을 4번인가 치르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하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 나와서 단박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매번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고 이제 또 막 나와서 좀 아까처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대선 때는 여러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여러 현상이 생깁니다. 현상이. 요새 그 개헌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까요, 그거? 예. 개헌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발의를 해야지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해야지 국회에서 표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를 또 20일 이상 공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열흘 이상 공포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월, 4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달에 또 대선 또 치를 거예요? 우선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내용상으로도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개헌을 해야지 정파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 이해관계 만든 것만 개헌을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선 끝내놓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할 요량으로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토의해서 개헌안 내용을 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개헌안은 80년도 전두환이 때 만든 헌법입니다. 그분들은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탄핵, 어떤 결과가 나든 탄핵이 결과가 나면 바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오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내 누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이야기 중에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민주당의 대선 이제 잠재 후보들이 다들 와가지고 총리님한테 캠프로 와달라고 막 처음에 부탁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부탁은 다 받았죠. 받았는데 경선 때까지는 제가 중립을 지키고 본선 때는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다고 그랬죠. 다 왔어요? 여기저기서? 4분. 아, 그럼 김부겸 의원만 안 왔군요. 김부겸 의원도 왔죠. 5분. 이 어둠의 세력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 거절하니까, 그럼 좋다. 우리한테 안 오는 건 좋은데, 딴 데는 제발 가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예. 자, 그러면 요즘 이렇게 핫해졌다가 잠시 주춤하는 안희정 도지사는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희정 지사가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말을 겸손하게 잘하고, 그래서 충청도 스타일도 아주 평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도지사 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도 많이 냈고, 근데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정, 그 다음 선의, 이 두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발목을 많이 잡았죠. 연정은 대상이 누군지를 설정하지 않고 무차별 연정이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고, 선의는 선의가 아닌 걸 선의라고 인정을 하니까 악의를 선의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 점이 말하자면 좀 의심을 받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막 성장을 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선 가서 이제 승부가 나야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쉽지는 않은 싸움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안희정 지사가 뜨기 한 달 전쯤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은 뭘 잘했고 또 뭘 실수했나요? 이재명 시장은 뭐 별명 그대로 사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주 간명하게 하고 그런 점 가지고 그 촛불광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었는데 크게 뭐 실수한 건 없습니다. 실수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선거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까칠한 정치인. 예. 보시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칠까칠 써 있어요. 이분한테 질문을 잘못하면 혼납니다. 의외로 부드러운 구석도 있어요. 예. 이분이 뭘 물었는데 답변을 잘못해도 혼나요. 가만히 있어도 혼나. 떠들어도 혼나고. 예. 어쨌든 혼나게 돼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예. 그래서 분명 우리 편이 맞는데 왠지 어둠의 세력 같은. 분명히 우리 편의 맏형인데 뭔가 어둠의 세력이 아닌가? 이분은 무서워요. 기자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고 인터뷰 하다가 기자들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인터뷰 안 해! 이러고 나가시기도 하고. 네, 중간에 이분 기자뿐만 아니라 장관도 많이 혼났고요. 예, 많은 분들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까칠해가지고 저희가 잘 모시기 힘들었는데 지금 시국이 하도 엄중하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대답할 수 없는 정국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직접 선거를 때도 진 적이 없어요. 예. 오래전부터 까칠하셨어요. 이해찬 전 총장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꽃이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까칠하셔가지고. 아, 중화시키는 꽃인가요? 네. 기억하시기로는 몇 살 때부터 까칠하셨어요? 까칠하지 않은데 왜 자꾸 까칠하다고 그래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거는. 예? 사모님이 오셨는 건데. 아니, 실제 사모님도 오셨어요. 네. 사모님한테 제가 같이 내려가서 예, 보자고. 오늘 했더니 촛불 집회 나가려고 같이 조치원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제가 사모님한테 같이 내려가서 보자고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건 난 안 봐요. 그러더니. 대통령은 안 하신 거죠, 그냥? 2007년도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장관부터 총리, 국회의원은 뭐 수없이 하셨고, 근데 대통령은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으로서 타고난 팔자가 있어요. 팔자가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하기를 하시려고 했구나. 분수를 알았죠. 제가 안 된다는 거라 근소하게 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예. 뒤끝인가요? 뒤끝이라는 건 아니고 이 정치인은 뒤끝으로 하는 사람은 꼭 집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맞으면 지난번 굉장히 열심히 대표 선거를 했는데 근소하게 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저한테 얘기한 것도 보면은 그때 제가 문재인 대표를 이제 좀 지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왜 그런 걸 했느냐고 막. 하지만 그건 뒤끝은 아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 얘기를 또 해볼게요. 간단하게. 황교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죠. 2달. 이제 한 2달 남은 셈이죠. 예. 출마합니까? 출마하면 참 좋죠. 참 좋죠. 예, 출마하면은 여권 스스로가 이제 뭐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우리로서는 선거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제 생각으로는 한 국가의 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사람이 그 뻔히 보는 상황에서 국가를 이렇게 또 대행을 맡기고 출마한다는 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고 그거는 이명박 때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청을 막 주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가 운영을 가지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통 도리, 상식 이런 거를 좀 뛰어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홍준표 요새 그 경남도지사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홍준표 지사는 그 전부터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전투력이 있잖아요. 전투력보다는 막말이죠, 막말인데. 막말 전투력, 예. 근데 그런 분이 국가를 맡으면 안 되죠. 된다 안 된다 당이 말고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후보로 급성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무주공산이라. 우리나라 보수가 그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거든요. 예.
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 아주 일부 아주 수구적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성향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달라서 그렇지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는 식상해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제가 친하질 않아요. 잘 몰라요. 아니, 친하진 않으신데, 이제 오랜 내공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아, 이건 좀 아쉽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책이 그렇게 천착돼 있는 정책이 아니고, 맞아요. 신문으로 말하면 그 제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저도 이제 정치도 오래 하고 해보지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막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로 막 변해가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정치야말로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게 정치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 그분이. 예. 좋은 점도 하나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도.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개척해서 바이러스를 개척.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누가 말해도 이제 박지원 원내 대표죠, 이제. 대표가 당을 분위기를 주도해 가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목소리로 하는 역할은 크게 작용을 못하고 그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감동을 얻을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진정성이 없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은 영향을 크게 못 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박지원 대표는 한때 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죠. 네.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 이후부터 그 탄핵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무지 씹으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는 거의 매일매일. 매일 그거야 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로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지원 대표가 아주 발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정책 내용이 그걸 채워주질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저하고요? 예. 문재인 후보하고? 예. 아니. 답 끝이에요? 아니에요? 2012년도 예.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분을 이제 청와대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안 하시겠다는 분을 그 정치권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도 하고 나중에 대선 후보도 나가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제가 1등 공신입니다. 나쁜 일을 하셨네요. 아니, 그 이후에 지난 대선 직전에 왜 당시 이제 물러나셨잖아요. 그때 선대위원장이었던가요? 그때 당대표였는데 당대표 참, 당대표였는데 이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대표 자리를 비워놔라 뭐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요구 어디서 왔고 그때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요. 처음엔 제가 이제 제가 그래도 당대표를 맡고 있어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또 이제 선거 등록 임박해서 또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당대표를 좀 사임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잘못하면 저로 인해서 단일화가 안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임을 안 하고 끝까지 당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제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제 국민의당 얘기도 하면 대선 직전에 혹시 두 당이 뭐 어떤 식으로 연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식 연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 단일화, 당 간의 연합 이런 이제 너무 진부한 거고 오히려 유권자 단일화, 유권자가 스스로 맞은 하나의 후보로 통일하는 그런 유권자 단일화가 오히려 훨씬 더
한층 더 격조가 높은 유권자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원래 한 뿔에서 나왔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 와서는 그런 걸 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 당당하게 스스로 당선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끌어갈 때는 같이 해도 좋은데 선거 때까지 그런 말하자면은 인위적인